저번 때 증거법 이야기를 했죠. 증거법. 어떤 사실 주장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쪽 방어를 하고 그 공격 방어에 대해서 증명의 필요가 있으면 증거 조사를 해서 법관이 심증을 형성해서 이제 이 심증에 따라서 판결을 해줘서 분쟁이 해결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사자가 펼치는 주장에 대해서, 즉 재판의 구조는 저번 학기부터 가르쳐줬지만 뭐야? 여러분이 요건 사실이라고 하는 요건, 민법상에서 요건, 그것을 갖다가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해서 법규를 효과로서 적용해서 나오는 요 하나의 집 같은 게 이름, 권리, 반대 국면에서는 의무, 이렇게 돼서 이것을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확정해주는 절차가 판결 절차라고 했지. 권리를 확정.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일부 학생은 듣는데 이렇게 확정된 권리에 따라서 1억 원이면 1억 원 주라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원고가 이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된다면 강제로 집행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민사집행법을 배운다고 그랬지. 민사집행법을. 그치? 그래서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번 때 증거법 개략을 이야기했고 이제 주도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오늘은 한 챕터가 확 건너뛰어서 자 봅시다. 증거 조사 같은 것에 따른 이제 최종적인 판단으로서 판결을 해 준다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쭉 챕터가 넘어가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옆번호가 8번호에서 9번호로 넘어가요. 옆번호가 8에서 9로. 지금 8이 여러분이 이제 같이 주도학습을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익혀나가야 되는데 어디가 시험에 나오는지는 옆에 다 체크를 해줬어요. 옆번호 같은 데 쭉 쫓아가서 보면. 그러니까 증거법은 사실 확정을 위한 거니까 실제 시험은 이게 테스트하기가 쉽지 않아. 잘 봐봐. 사실을 확정하는 거는 어떤 판단자가 어떤 주장된 사실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따지는 이 영역에서 어떤 증거법에서의 작동하는 원리 같은 것을 갖고 지금 이론적으로는 테스트하려면 테스트할 수 있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 테스트의 시스템이 여기서 잘 이렇게 테스트하는 유해 문제의 구성이 쉽지가 않아. 어떤 사실학적인 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한다.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겠어? 아마 의대는 그 무슨 의대도 실무, 실습 이런 시험으로 테스트하고 막 꼬매는 것처럼 비슷한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실제 네가 판단을 해라, 재판을 해라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실무로서 훈련은 시키지만 테스트 자체로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잖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이 법정에서 뭔가 그게 판단자인 법관이든지 아니면 공방을 펼치는 대리인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점수화해서 테스트한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 그치? 그런 거는 그냥 실무로 해서 통과하고 뭐 나중에 추후에 익히라든지 뭐 이런 영역으로 남아있고 실제 어떤 종이적인 시험에서는 사실상 힘들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증거법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영역이 있어. 그 옆에 체크해 준 거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면 돼. 하여튼 그런 증거법의 영역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송을 마친다. 종료. 즉 분쟁을 해결한다. 그럼 분쟁 해결하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배우는 게 판결 절차를 통해서 판결로 해결되는 건데
이게 판결 이외의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크게 판결 절차법은 재판이라는 본래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배우는 그런 카테고리에서의 분쟁 종료, 해결해서 종료하는 그것을 주 메인으로 배우는데, 그거에 앞서서 재판에 의하지 않고, 재판이라는 것은 뭐야?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강행적, 공권적, 뭐 이런 표현을 써. 강행적, 공권적으로 사법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렇게 해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건데, 요거에 대칭돼서 지금 보면 당사자 스스로들의 의사에 의해서 소제기 시점부터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이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 원리를 처분권주의라고 그랬잖아. 처분권주의. 신청 없으면 재판 없다. 203조의 조문을 한번 가르쳐 줬지. 신청 없으면 재판 없다.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재판이 되는데, 이게 신청을 해서, 즉 소제기 등을 해서 분쟁을 판결로 해서 해결받는 과정에 당사자 스스로 처분권주의에 따라서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줬듯이 마무리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즉 그 마무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도를 설정하고 있어. 소치하 제도, 청구의 포기 인락 제도, 그다음에 재판상 화해 제도, 이런 등등을 두고 있어. 잘 보자. 하나하나. 소치하는, 치하라는 우리가 법률 용어 말고도 뭐 일반적으로 뭐 철회, 취소, 치하 뭐 일반적으로 막 써도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취하라는 말을 써. 소송을 냈다가 안 하겠다고 거두는 거야. 소송을 냈다가. 그래서 소치하는 267조에 보면 소치하의 효과로서 소송 계속이라는 것은 소송에 이렇게 들어가서 진행되고 계류되고 연속되고 하는 그 절차의 프로세싱이 소치하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거기 입에 배야 돼. 소치하의 효과는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없던 것이 되는 거야. 없던 것이. 그럼 언제까지 되겠어? 할 수 있겠어? 판결하기 전까지. 다만 함부로 소치하했다가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일단은 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원고가 신청한 사람, 피고가 소치한다는 개념은 없어. 잘 봐봐. 원고가 냈던 사람이 소를 취하지, 피고는 소치하에 동의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원고가 한판 붙자고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왔잖아. 그러면 피고가 어느 정도까지 사건을 끌고 갔는데 원고로부터 그만두겠다고 하면 피고가 왜 네 맘대로 안 돼? 라고는 할 수 있어. 피고가 동의를 안 해주면 소치하를 못해. 피고가 변론한 뒤에는 피고도 방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싸움을 공식화해서 펼치는 단계까지 왔을 때는 원고가 피고한테 소치하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 소치하서를 내면 법원이 피고한테 이거 오케이 해줄 거냐, 다만 이제 피고가 명백히 가만히 있으면 해준 것으로 본다 뭐 등등 이제 그거서 동의의 의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기본 맥락은, 그리고 피고 입장에서는 소치하에 동의 안 하고 버티는 것보다는 동의하거나 가만히 있을 확률이 높아. 왜 그래?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원고가 스스로 안 하겠다니까 피고가 안 돼, 지금 나랑 싸워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도 뭐 원고가 안 싸우겠다는 식으로 소송을 거둔다면 피고 입장에서도 오케이 해줄 확률은 높은 거야. 그죠? 그런 소치하라는 개념이 있어. 한편 청구의 포기 일락이라는 식으로 소송을, 재판을, 분쟁을 종료시킬 수 있어.
청구를 했다가 소를 제기했다가 청구의 포기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 청구의 인락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표시, 청구 포기 인락 전에 조막까마는 소치하는 원고의 의사표시. 일방적이란 말을 쓰긴 하지만 피고의 동의가 내재된 의미에서 하여튼 주체는 원고가 소치하를 한다. 피고가 소치한다는 개념은 상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청구의 포기 인락은 원고 내지는 피고가. 그럼 원고의 청구 포기와 좀 아까 말한 소치하는 뭐가 차이 있느냐? 청구의 포기는 여러분이 민법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청구의 인락은 여러분이 민법적으로 채무를 승인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이거는 원고가 포기하는 것은 자기 거 뭔가 안 하겠다는 느낌으로 소치와 마찬가지 뭐 느낌일 수는 있지만, 요거는 소급적 소멸이 아니라, 소송 계속이 소급적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포기 조서라든지 인락 조서가 만들어져. 그래서 그게 220조에 보면 어떤 조문을 하나 알아둬야 되냐면, 청구의 포기, 인락 조서 등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이런 식의 조문이 있어. 즉 소치하는 어떤 결과를 남겨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없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임에 대해서 청구의 포기는 조서가, 즉 포기는 원고 입장에서 패소 판결 비슷한 느낌이야. 여러분이 실제법으로 보면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야. 내 돈 받을 권리 그 자체에 대해서 포기한 거야. 내 소유권에 대해서 포기한 거야. 그럼 그 내용이 담기니까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패소 판결 비슷한 거야. 청구의 인락은 받아들인다. 채무의 승인 비슷한 거니까 피고 입장에서 패소,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결과로서 조서가 꾸며져서, 인락 조서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포기 조서 확정 판결 마찬가지니까 집행법에서 월요일 날 잠깐 얘기해 줬던, 우리가 확정 판결이 집행법에서 강제 집행을 하는 집행 권한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인락 조서가 원고의 청구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락했으면 그 인락의 조서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으니까 집행 권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락까지 한 조서에 따른, 그게 원고의 입장에서는 인락된 것을 피고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그 판결문은 아니지만 인락 조서를 갖고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집행 권한은 확정 판결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인락 조서도 하나의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는 220조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행 권한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야. 그 다음에 화해라는 개념도 있어. 화해는 민법에서 어때? 상호 양보라는 게 속성인 계약이잖아. 그 민법상 계약이 소송 절차에서, 재판에서 법관의 어떤 중립적인 강행적 공권적으로 가는 건 판결이지만, 이 중립적인 법원에 의해서 상호 양보라는 그런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른 결과물을 조소화하면 그게 확정 판결과 역시 220조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 청구의 포기 인락과 그럼 화해의 차이는 뭐야? 청구의 포기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청구의 인락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인데, 반해서 화해는 상호 호양 양보, 그게 속성이야. 그래서 양보된 내용이 조서화되면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해서 220조가 역시 가보면 그런 문구가 있어. 그러니까 확정
낸 판결과 마찬가지로 화해줘서도 뭐가 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거야. 집행권원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종료하고 분쟁을 종료하고 하는 것에서 꼭 판결만으로 종료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그게 대칭돼. 판결과 당사자의 의사. 판결은 강행적 공권적으로 이 사법기관이 강행적 공권적이라는 게 특성이지.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면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돼서 기판력이 발생하잖아. 기판력이 발생해. 그리고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집행력이 발생해. 확정 판결은. 그치? 그것을 우리가 메인으로 배우는 거야. 확정 판결에 대해서. 물론 1심 판결에 대해서 2심, 3심을 거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확정 판결은 마찬가지 효력이 있게 있어서 기판력 등이 발생하는데, 지금 청구의 포기일락과 재판상 화해의 화해조서는 조서가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럼 소치하에는 왜 그런 조문이 없어? 소치하는 220조 같은 거 가보면 청구의 포기일락과 재판상 화해는 조서 그 자체가, 그 종이 조서가 확정 판결처럼 판결문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소치하는 왜 없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소치하도 지금 분명히 뭔가 분쟁을 종료시키는데, 이거는 뭐 집행권은 뭐 이런 얘기가 왜 없어? 왜 그래? 보미죠. 그렇죠. 거기서 단서를 잡으라면. 이거는 소치하는 뭐야? 없던 것으로 돼서 된 거야. 뭐 결과물은 없어. 그지? 해서 진행하다가 완전히 소급적으로 없던 일이 되니까 분쟁은 없던 것으로 끝났지 결과물을 낳고서 끝난 건 아니야. 차이 알겠어? 청구 포기 일락 화해는 조서가 결과물로서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다. 소치하는 그대로 소송 계속이, 우리가 요 법률적 용어로 소송 계속이라는 게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이게 입에 배야 돼. 267조 1항에 보면 아마 그런 표현이 있을 거야.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돼야 된다. 물론 266조가 이제 소치하 자체의 요건이랄까 절차에 대한 조문이 하나 있고, 267조 1항이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있어. 아니 소송을 냈다가 진행하다가 이상하면 자기가 소송을 대물리는 식으로 소치하를 할 수 있고, 다만 피고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는 동의를 안 해줄 수는 있는 여지는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피고 입장에서도 뭐 그 소송이라는 무게 굴레 속에 들어가 있다가 원고가 풀어준다니까 피고가 뭐 적극적으로 동의까지 안 하더라도 가만히만 있어도 동의로 간주되는 거니까 2주 사이에 네 마음을 결정하라고 하는데, 너 부득불 피고가 승기를 잡았는지 한판 붙을 결의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느 정도 자기가 승기를 잡을 수 있으면, 자기가 원고가 돼서 문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원고가 돼서 자기한테 물겠다고 왔는데 자기가 방어하거나 이겨낼 수 있으면, 그제? 안 해줄 수 있는 거 꼭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 자기가 풀려나는 거잖아, 피고 입장에서. 그러니까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봐봐. 1심에서 원고가 졌어. 1억 원 소송을 냈는데 졌어. 졌으니까 항소를 했어. 뭐가 하나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냐, 소치하는 어디까지도 할 수 있냐면 판결 내려질 때까지 할 수 있어서, 1심 판결을 내려졌지만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진행하다가 이 사람이 소를 또 항소심에서도 취하할 수 있어. 자, 개념이 두 개 나와. 헷갈려하지 마. 1심에서 소치한다는 개념이 있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하고 항소 자체를 취하한다는 개념이 있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다는 개념이 있어. 지금 말하려는 건 소치하야.
항소치하는 항소심을 진행하려다가 안 하겠다. 그건 뭐 이해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납득 못하는 게 1심에 1억 원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 패소를 했는데 항소를 했어. 패소한 사람이 항소했어. 즉 원고가 1억 원 냈다가 졌으니까 항소를 했어. 그제? 그래놓고 소를 취하면 어디까지 1심에서 내려졌던 판결까지 다 어떻게 된다? 다 싸그리 없어져. 이제 납득하기가 힘들어, 보통 사람은. 자, 보자. 1심에서 소제기를 하고 조금 어디 진행하다 소차해서 소급적으로 소멸됐다. 이건 이해되는데 이 사람이 1심 판결을 받았어. 그래서 패소했어. 청구가 예를 들어 기각됐어. 그러니까 항소를 하고서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면 항소심에서 항소 자체를 취하는 개념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는 거 오케이야. 가능해. 그럼 어디까지 다 날아간다 그래? 항소 부분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1심의 요 소제기까지 다 날아가.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야. 물론 이제 피고가 동의하느냐 아니냐의 거기 중간 걸림거리는 있지만 하여튼 소치하가 되면 항소치하랑 구별하라고 그랬어. 소치하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 항소심에서 소치하를 하면 요까지 다 날라가. 1심에 자기가 어찌됐든 열심히 싸웠던 뭐였든 기각됐던 판결까지 다 날라가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뭐야? 해보다가 지고 항소해놓고 이제 와서 쓱 그제? 날릴 수가 있는 거야. 날릴 수가. 심지어 날리면 소송 계속이 소극적이니까 다시 내도 돼. 다시. 기판력 같은 게 없어. 아까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로 있다는 건 이미 결론이 한번 났으니까 다시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건데 소치하는 소송 계속이 소극적으로 소멸하니까 다시 후의를 노려도 돼. 다시. 이해해? 거기까지? 지금 잘 이해해봐야 돼. 1심만에서의 소치하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됐어. 근데 이 사람이 져놓고서 항소를 하고 졌으니까 항소까지는 이제 올라가.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쓱 소치하려면 어디까지 다 날라가? 1심 판결 졌던 거에서 포함해서 1심의 원점으로 가.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안 한 일이 된 거야. 소급적 소멸이라는 게 그런 거야.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낼 수도 있어. 다시. 그런 거야. 그래서 소치야, 항소치야, 항소심에서 소치야. 이걸 구별해야 돼. 이 개념 구별 못하면 항소치야는 뭐다? 항소 부분만 거두는 거야. 항소치야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1심이 이제 굳어지는 거지. 항소를 취한다는 건 1심이 굳어지는 건데 항소심에서 소치하는 것은 1심의 소제기에 다 날아가는 거야. 그제? 되겠지?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소치하,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소치하가 많이 쓰여, 의외로. 청구 포기일락은 자기가 스스로 청구를 포기하고 이럴 바면 뭐 소송 도중에 갑자기 청구 포기할 일이 생기는 거가 쉽지는 그리 많지는 않아. 화해는 또 많아. 소송 냈는데 화해를 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타협할 여지가 있는 거니까. 즉 판결은 강행적 공권적이지만 화해 같은 건 타협하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야. 그죠? 응? 자, 오늘은 그러니까 이 소송이 전체적으로 분쟁 해결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는지 이것을 본 거야.